조선 중기의 한여름, 태양이 장렬하는 날이었습니다. 깊은 산줄기를 굽이굽이 따라 들어가야만 모습을 드러내는 외진 고을에 이약수라 불리는 이가 살고 있었지요. 이약수는 40을 훌쩍 넘긴 나이임에도 체격이 건장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신사적이어서 마을 여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답니다. 하지만 그 매력적인 외모와는 달리 젊을 적 여색에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약수의 처인 정씨 부인은 밤마다 남편 곁에 누우면서도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해 속만 태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멀쩡한 몸을 가지고서 대체 왜 나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는 거람? 그녀는 늘 침상에 엎드려 조용히 울곤 하였답니다. 한편 이약수의 집에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여종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연이라 불리는 아이였습니다. 18해를 맞이한 연이는 어느새 풍만한 가슴에 가녀린 허리에 곡선을 지닌 여인의 향기를 풍기는 아리따운 여인으로 자라났던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볕 아래 마당을 거닐던 이약수는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연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저고리 아래로 드러난 가녀린 허리, 그리고 풀린 고름 사이로 언뜻 보이는 희미한 살결은 이약수의 손에서 부채를 떨어뜨릴 만큼 위험하게 다가왔던 것이었지요. 허허, 이게 웬일인가? 저 아이가 언제 이리 자랐단 말인가? 이약수는 갑자기 속이 달아오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랫배 깊숙이 묘한 열감이 피어오르고 심장은 쿵쾅거렸으며 손끝이 떨리기 시작하였답니다. 허벅지 사이로는 묵직한 기운이 내려앉았지요. 그것은 누가 봐도 병의 기운이었으나 이약수는 그 원인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약수는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다 결국 참지 못하고 의원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 누워 골골대던 그는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나직이 말했지요. 최 의원, 나 좀 살려주시게. 허허, 나으리, 무슨 중병이라도 드셨습니까? 몸이 허하고 열이 나네. 찬물을 들이켜도 속이 식질 않고 아랫배에서 불이 끓어오르는 듯하네. 최 의원은 이마를 찌푸리며 그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옆에서는 정씨 부인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최 의원은 진맥을 마치고는 픽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건 병의 맥이 아닙니다. 욕기라고 해야겠군요. 욕기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하하, 나으리, 이건 젊은이들도 흔히 겪는 병인데 하물며 나으리 같은 장년의 사내가 갑자기 피어오르는 욕망의 불꽃을 느끼시는 거지요. 봄이 오면 나무에 물이 오르듯 나으리의 몸에도 이제야 제대로 된 사내의 기운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약수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허허, 무슨 소리를 하는가? 내가 어찌? 나으리, 숨길 것 없습니다. 그 욕기가 쌓이면 등줄기를 타고 올라 가슴을 치고 끝내는 입술까지 타오르게 되지요. 오래 두면 큰 병으로 번집니다. 그러니 어서 땀을 내야 합니다. 땀을 내라니?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땀으로는 안 되는 최 의원은 목소리를 낮추며 눈짓했습니다. 살이 맞닿고 숨결이 섞이는 그런 땀이어야지요. 하하하, 나으리께서 드디어 회춘하시는 모양입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씨 부인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속내가 터져나오는 듯 정씨 부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아이고, 이 양반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구먼. 정씨 부인은 손뼉을 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해 넘게 기다렸더니 이제야 사내의 기운이 돌아오셨네요. 어디 내가 직접 나서서 이 양반의 병을 고쳐드려야겠소. 최 의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은 여인의 기운이 허허,
내 나이가 어때서요? 40이 넘었다고 이 몸에 기운이 없을 것 같소? 정씨 부인은 제 허리를 한번 휘청이며 으쓱했습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젊은 시절엔 동네 처녀들도 울고 갈 만큼 고왔다고요. 내 몸에 쌓인 기운이 얼마나 깊은지 아시오? 이제야 내 한을 풀 때가 왔구먼. 이학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정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이 드디어 눈을 떴네. 20해 넘게 나무 토막처럼 누워만 계시더니 이제야 사내의 정신이 돌아오셨소. 어디 그 열기. 내가 한번 식혀드리리다. 최 의원은 헛기침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의술적으로 볼 때는 무슨 의술이 필요하겠소? 내 이 손으로 직접 남편의 열을 다스릴 테니 걱정 말고 물러가시오. 정씨 부인은 소매를 걷어붙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나이 40에 아직 죽은 나무가 아니라오. 내 속에 쌓인 한과 이 양반의 열기. 오늘 밤에 다 풀어버리고 말 테오. 이학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이불 속으로 더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최 의원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부인의 정성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하오나 효과가 없으면 즉시 저를 다시 불러주십시오. 정씨 부인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최 의원을 문 밖으로 바래다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 실력을 아직 모르시는군요. 제가 한번 나서면 어떤 열병도 다 식힐 수 있다니까요. 그리하여 정씨 부인은 남편의 병을 고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 떠와 대야에 붓고 또 한 바가지, 또 한 바가지. 어느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대야 앞에서 정씨 부인은 옷고름을 풀기 시작하였지요. 이제야 내 한을 풀 때가 왔구먼. 정씨 부인은 물에 손을 담그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20해 넘게 쌓아온 외로움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레 몸을 씻으며 향유까지 풀어 바르는 정성을 보였답니다. 평소 같으면 아끼던 비싼 향유를 오늘만큼은 아낌없이 사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달이 유난히도 밝구나. 우리 영감님도 드디어 달빛을 보게 되었으니 후닥닥 씻기를 마친 정씨 부인은 새 속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내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한번 살피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그러고는 살금살금 이학수가 누워있는 방문을 열었답니다. 영감, 이제 제가 영감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정씨 부인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학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이미 정씨 부인의 기세에 눌려 말 한마디 꺼낼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영감, 20해 넘게 기다렸으니 오늘 밤은 뼈가 녹아나도록 해드리지요. 정씨 부인은 조심스레 손을 뻗어 이학수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정씨 부인이 애를 써도 이학수의 그것은 도무지 반응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이게 웬일이람? 아까 최 의원이 말하기를 욕기가 가득 차 있다더니 정씨 부인은 당황하여 갖은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귓가에 달콤한 말을 속삭이기도 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자극을 주기도 하였고 심지어 젊은 시절 배웠던 교방의 기술까지 총동원하였으나 이학수의 물건은 여전히 죽은 듯이 누워만 있었답니다. 영감, 어째서 그러십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학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식은 땀만 흘릴 뿐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런,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람? 정씨 부인은 밤이 깊어져 가도 포기하지 않고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방 안의 등불이 깜빡이는 동안 정씨 부인의 이마에는 진땀이 맺혔지요. 밤새 빳빳하게 세우느라 진땀을 뺀 정씨 부인은 결국 동이 트기 직전 지친 몸을 이끌고 이불 한쪽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콜록콜록. 이학수는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문득 장독대 옆에서 물을 깃는 연희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허허. 이학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옆에는 진땀을 흘리다 지쳐 골아떨어진 정씨 부인이 코까지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밤새 애쓰다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갔고 이학수는 여전히 골골거리며 방 안에 누워 있었답니다. 그때 최 의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진사 나으리, 어떠하십니까? 어젯밤에 욕기 좀 푸셨습니까? 이학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심해진 듯하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속은 타들어가는 듯하오. 최 의원은 다시 한번 진맥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나 부인의 기운으로는 역부족이었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병은 젊은 처녀의 순수한 기운이 있어야만 낫습니다. 정씨 부인이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쩌면 좋겠소? 우리 영감님이 이대로 앓다가 큰 병이 되면 어찌합니까? 최 의원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이 댁에 젊은 여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라면 정씨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희 말입니까? 아니,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우리가 키워온 아이인데 병을 고치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을 먹듯이 말이지요. 그 아이의 순수한 기운이 나으리의 병을 낫게 할 것입니다. 정씨 부인은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연희에게 이야기해 보겠소? 정씨 부인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연희를 찾아갔습니다. 연희는 18배 나이에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요. 가녀린 허리에 맑은 눈동자, 그리고 보드라운 살결은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답니다. 연희야? 정씨 부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영감님이 큰 병을 앓고 계시지?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아프신 것 같아 걱정됩니다. 실은 영감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단다. 연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제가요? 어떻게 제가? 정씨 부인은 최대한 부드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지요. 처음에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하던 연희였지만 정씨 부인이 마지막 제안을 꺼냈을 때 그녀의 눈빛이 살짝 변했답니다. 연희야, 내가 영감님의 병을 낫게 해준다면 큰 재물을 줄 테다. 내가 시집 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줄 것이고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마. 연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이미 홍기가 차서 시집갈 나이였고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물이 필요했던 것이었지요. 단 하룻밤만 대감님을 모시면 되는 건가요? 정씨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단다. 단 하룻밤이면 충분할 거야. 그날 밤 연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최 의원이 준비해준 약을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레 이학수의 방문을 두드렸지요. 들어오거라. 방 안에는 이학수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연희를 바라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답니다. 연이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연희는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학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이 늙은이의 병을 고쳐준다고 하니 참으로 고맙구나. 아, 아닙니다. 나으리. 제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 연희가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던 이학수의 아랫도리가 갑자기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그의 그것이 벌떡 일어나 태산같이 불뚝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웬일이람? 이학수는 당황하여 얼른 이불을 끌어당겨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지요. 오랜 세월 잠자고 있던 욕망이 마침내 깨어난 듯한 불꽃이 그의 눈에서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나으리. 제가 어떻게 나리병을 고칠 수 있는지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마저도 이학수의 귀에는 달콤한 음악처럼 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이끄는 대로 하면 되느니라. 이학수는 연희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연희의 가녀린 손에서는 그의 거칠지만 따스한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이학수는 자기의 아랫도리에 연희의 손을 살포시 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연희의 얼굴은 불붙은 듯 더욱 붉어졌고 뜨거워진 귓불까지도 붉은 기운이 가득 감돌았던 것이었습니다. 이학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이 늙은이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구나. 연희야. 연희의 손에 불뚝이는 감각이 느껴질 때 이학수는 연희를 살포시 이불 위로 이끌었답니다. 연희의 심장은 작은 새처럼 격렬하게 울렁거렸으며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지요. 그녀의 작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갓 피어난 꽃잎처럼 연약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연희야. 그는 속삭이듯 말하며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쓸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간질거리는 느낌과 함께 묘한 전율이 스쳤고 연희의 몸은 긴장으로 더욱 굳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은 채 그저 그의 말에 순종하듯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그녀의 수줍은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거부할 수도 없었거니와 거부할 이유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인이 어찌해야 할지. 수줍은 듯 연희가 속삭이자 이학수의 손놀림이 더욱 부드럽게 움직였답니다. 이학수는 오랜 세월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능숙한 손길로 연희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연희의 몸은 살짝 떨렸지요. 처음 겪는 감각에 연희는 당황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연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천천히 이끌어주마. 이학수는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는 듯이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연희를 이내 자신의 품 안으로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웠던 밤 공기가 무색할 만큼 온몸 가득 서로의 온기가 따스하게 스며들었답니다. 나으리. 저는 이런 적이 없어서. 걱정 말거라.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와 같은 것이니 이학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연희를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연희의 목덜미에 닿자 그녀의 온몸에 이상한 전율이 퍼져나갔지요. 이학수의 손길은 마치 비파를 타듯 연희의 몸을 어루만졌고 그녀는 점점 그 손길에 몸을 맡기게 되었답니다. 아, 연희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고 두 사람의 숨결은 하나로 섞여갔습니다. 이학수는 오랜 세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희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끌어갔지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연희도 점차 그의 리듬에 맞추어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연희야, 너를 아느니 내 몸이 불끈 달아오르는 것이 힘이 솟는 것 같구나. 이학수의 속삭임에 연희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만이 아니었지요. 그녀의 몸은 이미 자연스럽게 이학수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숨결과 탄식이 뒤섞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던 연희도 이학수의 능숙한 인도에 따라 점점 자신의 본능을 깨우쳐갔지요. 이학수의 오랜 세월 잠자던 열정은 마치 봇물 터지듯 흘러넘쳤고 연희의 순수한 기운과 만나 더욱 뜨겁게 타올랐답니다. 그날 밤의 만남 이후 이학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는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병석에 누웠지요. 정씨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영감님, 어찌 또 아프신 것입니까? 어제는 완쾌하신 듯 보였는데. 이학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아이고, 여보. 그저 잠깐 나아진 듯 했을 뿐이오. 아직 열이 식지 않았소.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하고 온몸이 불덩이 갔소. 정씨 부인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최 의원을 다시 불러 진맥을 부탁하였습니다. 최 의원은 이학수의 손목을 짚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나으리, 아직 열기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군요. 이런 경우엔 며칠 더 치료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학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구려. 내 병이 낫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연희는 이틀째, 3일째 계속해서 이학수의 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던 연희였지만 밤이 거듭될수록 그녀도 점차 자기 몸이 느끼는 감각에 눈을 뜨게 되었답니다. 이학수의 능숙한 손길 아래 연희는 마치 꽃이 피어나듯 자연스럽게 여인으로 변모해갔지요. 연희야, 내가 있어 이 늙은이의 병이 나아가는 것 같구나. 나으리, 제가 도움이 된다면 기쁠 따름입니다. 연희의 대답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은한 기대감이 묻어났지요. 그녀도 이제 밤이 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게 된 것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부엌에서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남편의 방을 지나게 되었지요. 그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람? 호기심의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본 정씨 부인은 그만 놀라움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이학수와 연희가 한창 열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씨 부인의 가슴 속에서도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정씨 부인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다음 날 정씨 부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상을 차려 이학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학수는 여전히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요. 여보, 오늘은 좀 어떠신가요? 아직 열이 식지 않았소. 정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학수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이 닿는 순간 이학수의 몸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이불 아래로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지요. 이게 웬일이람? 이학수는 당황하여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픽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영감님, 아직도 병이 낫지 않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그 반응은 뭐랍니까? 이학수는 얼굴이 붉어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이학수 곁에 앉았지요. 여보, 이제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아직도 아프신 건가요? 아니면 이학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오, 여보. 사실은 괜찮아요. 다 알고 있어요. 정씨 부인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영감의 그것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아침상을 저리 비켜두고 정씨 부인은 옷고름을 풀었답니다. 오랜 세월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두 부부는 마침내 진정한 부부의 정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정씨 부인의 풍부한 경험은 이학수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지요. 그녀는 연희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리듬을 타며 이학수를 이끌었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부부의 정이 비로소 꽃을 피웠던 것이지요. 이학수는 정씨 부인의 품에 안겨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다니. 정씨 부인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영감, 연희와의 시간이 영감의 몸을 깨운 것이지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었던 샘물이 다시 솟아나는 것과 같답니다. 그날 이후로 이학수는 더 이상 꾀병을 부리지 않게 되었지요. 낮에는 정씨 부인과 다정하게 지내고 밤이면 때때로 연희를 찾기도 하였답니다. 이상하게도 정씨 부인은 그것을 크게 탓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남편이 제 모습을 되찾은 것에 기뻐하는 듯 했답니다. 여보, 연희 덕분에 우리 부부가 다시 화합하게 되었으니 그 아이에게 보답해야 하지 않겠소? 어느 날 정씨 부인이 말하였습니다. 그러하오. 연희가 아니었다면 내 병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오. 정씨 부인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머슴 만드기를 불렀습니다. 만드기는 24의 건장한 사내로 어릴 적부터 이 집에서 자라며 묵묵히 일해왔던 성실한 청년이었지요. 만드가, 너 혹시 연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드기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숨길 것 없다. 내가 연희를 몰래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단다. 만드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사실 제가 연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내가 너희 둘을 혼인시켜 주마. 그리고 조그마한 집을 장만해주고 평생 지어 먹을 땅도 주마. 그러니 둘이 혼인하여 살도록 하거라. 만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 그게 정말입니까? 제가 어찌 그런 큰 은혜를. 이건 은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란다. 연희가 우리 집안에 큰 공을 세웠으니 말이다. 그렇게 며칠 후 정씨 부인은 연희를 불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연희였지만 만드기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듣자 그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답니다. 사실 연희도 오래전부터 만드기의 묵묵한 성품과 따뜻한 마음씨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마님, 정말 저희를 혼인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럼 내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해주마. 연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님, 제가 어찌 이런 큰 은혜를. 은혜라니. 내가 우리 영감을 살려냈으니 당연한 보답이지. 게다가 내 덕분에 우리 부부도 다시 화합하게 되었단다. 그해 가을 이학수의 집 뒤뜰에서는 작은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연희와 만드기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백년해로를 약속하였지요. 이학수와 정씨 부인은 마치 자신들의 자식을 시집 보내는 듯한 기쁨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답니다. 여보, 우리 덕에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 이학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니요, 영감님. 오히려 그들 덕에 우리가 다시 행복해진 것이지요. 그렇게 연희와 만드기는 새살림을 시작했고 이학수와 정씨 부인은 다시 찾은 부부의 정을 나누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이학수의 병은 완전히 나았고 그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지요. 남자의 맛을 알게 된 부인. 조선 중기 한양 근교에는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지방 수령 왕실의 자손인 이석환과 혼인한 허진이라는 젊은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허진 마님은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단 한 가지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운 것이 있었답니다. 바로 남편 이석환의 거듭된 외면과 다른 여인에게로 향하는 마음이었지요. 대감, 오늘도 늦으시는지요? 기다리지 마시오. 오늘은 김대감이 연회를 열었다 하니 늦도록 술자리가 이어질 것 같소. 이렇듯 이석환은 늘 술자리와 기생의 치맛자락에서 노느라 허진의 방을 찾는 일이 없었던 것이었답니다. 사내의 품이란 어떤 것인지 잊은 지 오래된 허진 마님의 마음은 어느새 차가운 외로움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내의 따뜻한 시선과 든든한 어깨를 갈망하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실 가문다운 품격을 갖춰 시댁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허진을 불러 은그릇을 다시 장만해야 함을 당부하였습니다. 얘야, 이번 시제는 조상 대대로 크게 지내는 제사이만큼 제기부터 다시 해야겠다. 은그릇으로 훌륭한 장인을 물색하여 다시 장만하도록 하여라. 네, 어머니. 이렇듯 허진은 왕실 집안인 만큼 큰 행사가 많다 보니 늘 바쁘고 고단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안에서 으뜸 가는 은그릇 제기 세트는 반드시 솜씨 좋은 장인의 손길을 찾아야만 하였지요. 한양 장안에서는 장인 한도윤이라 하면 그 이름석 자만으로도 은그릇에 혼을 불어넣는다는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10월의 제촉의 허진 마님은 그의 공방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반짝이는 은빛 제기들 사이로 한 사내가 허진 마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은그릇 장인이라 하여 백발이 무성한 노인일 줄 알았는데 30 즈음의 건장한 몸집한 깊이를 알 수 없는 진중한 눈빛과 그리고 오랜 세월 단련된 듯 굳건하고 단단한 손은 천한 장인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묘한 기품과 강인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지요.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진정한 사내다움이 물씬 풍겨 나오는 도윤의 모습에 허진 마님은 살짝 설레임을 느꼈답니다. 자네가 은그릇을 잘 다룬다니 이번 집안에 큰 제사가 있어 특별히 부탁을 하러 들렀네. 소인 보잘것없는 솜씨입니다. 맡겨만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네의 솜씨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네. 어떤 문양을 원하시는지요, 마님? 낮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허진 마님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순간 멈칫하였습니다. 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곱다던 목소리마저 찰나의 흔들림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자신이 직접 연꽃 문양을 그려주겠다는 말로 잠시나마 그의 곁에 머물 핑계를 찾은 듯 준비된 종이에 정성껏 연꽃 무늬를 그렸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섬세한 분놀림을 곁에서 지켜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지요. 마님 그림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연꽃이 바람에 살랑이는 듯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허진 마님의 볼은 복숭아처럼 붉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허진 마님을 처음 보는 순간 왠지 모를 슬픔을 담고 있는 그늘진 얼굴에 마음이 쓰였던 것이었답니다. 그리하여 함께 작업하는 동안 도윤은 신분의 차이를 생각지 않고 마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작업을 논의하게 되었고 공방은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간이 되었답니다. 나무 책상 위에 펼쳐진 스케치, 마주 앉아 연꽃잎의 곡선을 함께 다듬는 손길, 그리고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강렬한 눈빛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허진마님의 허전한 마음을 알아차린 도윤은 그림을 핑계 삼아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며 그림을 따라 그리듯 그녀의 귓가에 거친 숨소리를 내쉬었지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를 담아 마님의 외로운 마음을 소인이 채워드리겠습니다. 나지막이 속삭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도윤의 거친 손길이 마님의 두 어깨를 감싸 안으며 살며시 스며들자 오랜만에 느껴보는 짜릿한 온기가 아릿하게 퍼졌습니다. 허진 마님은 무엇에 홀린 듯 자연스레 도윤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마님, 오늘 더욱 곱게 보이십니다. 자네도 아주 듬직하구먼.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확인이 되자 도윤의 허리끈이 풀리고 그림자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입술이 귓불을 스치자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고 손길이 허리 아래로 내려가자 그녀의 손이 먼저 그의 굵은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나 큰 것은 오랜만에 보는군. 잘 들어가려나 모르겠네. 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그릇에 옥굿을 굴러가듯 자연스럽게 들어갈 것입니다. 옷이 풀리고 살결이 맞닿자 오래 참았던 갈증이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장단을 조율하듯 그녀를 이끌었고 마님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내의 건장함에 몸을 맡기며 속이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절정에 다다른 그 순간 그녀는 장터에서의 일탈이 이토록 달콤할 줄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 세 번이나 하고서야 두 사람은 숨결을 고를 수 있었답니다. 신분의 벽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들의 눈빛과 손끝은 이미 그 모든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허진 마님은 도윤의 묵직한 존재감과 다정함 속에서 오랜만에 사랑받는 여인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한편 허진 마님의 남편 이석환 나리는 관기미양의 요염한 매력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고운 얼굴과 간드러지는 교태, 능숙한 언변으로 석환을 쥐락펴락하던 미양은 단순한 관기가 아닌 안방마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교활한 여인이었지요. 밤마다 미양의 품에서 허우적대던 석환은 자신의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 알 리 없었습니다. 미양은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허진 마님을 파멸시킬 계략을 꾸몄습니다. 나리, 얼마 전 안방마님께서 제사를 위해 은그릇을 맞추셨다 하였지요? 그런데 글쎄, 온 동네가 떠들썩할 지경입니다. 안방마님과 그 은그릇 장인 사이에 은밀한 정분이 났다는 소문이 파다하옵니다. 석환이 믿지 않자 미양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것을 보십시오. 쪽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쪽지에는 연꽃 그림과 함께 다시 배워도 되겠소?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실은 허진 마님께서 공방 방문 날짜를 논의하기 위해 남겼던 서신이었으나 미양은 이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둘의 미래를 입증하는 증거처럼 꾸며냈던 것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이 은그릇을 핑계 삼아 매일 같이 공방에 들러 장인과 뜨겁게 마음을 주고받았다는 소문이 자자하온데 소인 귀에까지 들릴 지경이니 이것이 소문이라고만 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녀의 간교한 말에 분노로 눈이 뒤집힌 석환은 사실 확인조차 할 생각 없이 어찌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날 밤 이석환은 이성을 잃은 채 집으로 돌아와 허진 마님을 다짜고짜 추궁했습니다. 부인! 동네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오. 정숙해야 할 부인이 천한 도공과 정분이 났단 말이오. 그자와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이런 지저분한 소문이 나는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안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허진 마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였답니다. 나리,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첩은 은그릇에 그릴 문양을 논의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가에 굵은 눈물이 맺혔지만 석환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의 부정한 행실이 온 마을에 소문났거늘 집안에 망신이 따로 없소이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부인, 이 집에 있을 곳은 없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 조용히 짐을 챙겨 내일 새벽 친정으로 떠나시오. 허진 마님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혼자 남겨질 어린 딸아이가 걱정이 되었던 것이었지요. 날이 소첩 죽은 듯이 살겠사오니 미영이와 함께 살게만 하여 주세요. 그녀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안채에 메아리 쳤지만 석환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친정에서 처분을 기다리시오. 석환 나리는 매정한 말을 던지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초라한 가마 한 대가 안채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허진 마님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가마에 올랐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며 가마 문을 꽉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진이 마님, 결국 쫓겨났다더라. 그 정숙한 부인이 어찌 장인과 정을 통했다는 것이야.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석환은 미양의 말대로 진이 마님을 친정으로 쫓아내면 소문도 곧 잠잠해지고 부인을 대신해 미양이 사또를 잘 챙겨주겠다는 꼬덕임에 진이 마님을 쫓아냈던 것이었지요. 한편 친정으로 쫓겨난 허진이는 한양 외곽의 허씨 가문에 당도하여 초라한 가마에서 내렸답니다. 아버지 허만석은 딸을 보자마자 눈을 부릅뜨며 호통쳤어요. 내가 감히 우리 허씨 가문의 체면을 더럽혀 살아서 이 집에 발을 들인 것이냐? 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로 답하였죠. 아버지, 소녀의 불충함을 용서하시어요. 그리곤 어머니마저 차갑게 외면하며 말했어요. 내 동생들 혼사길까지 망칠 셈이냐? 동네 창피하니 뒷방에 썩 들어가서 나오지 말거라. 진이는 뒷방의 좁은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 골방은 을씨년스러웠어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차가운 흙바닥 위엔 얇은 요 하나가 전부였지요. 진이는 허름한 저고리를 걸친 채 하루 종일 물레를 돌리며 친정의 하인 취급을 받았답니다. 내 어찌 일이 됐단 말인가? 그녀는 창문 틈으로 새어드는 희미한 햇빛을 보며 한숨 지었어요. 젖도 못된 딸 미영이를 떠올리며 밤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영아, 내가 어미 없이 어찌 지내고 있느냐? 진이는 미영이의 웃는 얼굴을 그리며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답니다. 석환이 미영이를 잘 돌볼까 두려웠고 기생미양의 교활한 미소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친정 식솔들은 진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하인들은 밥상을 차리며 수군거렸죠. 동생 허소연도 진이를 피해 눈길도 주지 않았답니다. 언니 때문에 내 혼사길이 막혔어. 그녀의 날카로운 말이 진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이는 물레를 돌리다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미영아, 어미가 잘못했구나. 그녀의 눈물은 흙바닥에 떨어져 조용히 스며들었답니다. 마을의 수군거림도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친정의 여종 사월이는 진이의 골방을 드나들며 밥상을 갖다 주며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진이가 혼이 나기 전 진이를 모셨던 여종이 있었죠. 그녀는 진이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님, 어차피 시댁으로 돌아갈 길은 막혔사옵니다. 이 골방에 파묻혀 살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찾아보시어요. 부정한 여인이라 소문났으니 그 소문대로 당당히 살아보는 건 어떻겠사옵니까? 진이는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월은 미소 지으며 속삭였죠. 건넌마을의 김진사 대감, 인물이 출중하고 여인들 사이에 소문난 풍류객이옵니다. 마님 같은 고운 분이라면 그분과 어울릴 것 같아서요. 소인이 다리를 놓겠사옵니다. 진이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사월아, 내 이미 가문의 수치가 됐는데 어찌 그런 짓을 한단 말이냐? 사월은 단호히 말했죠.
마님,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갇혀 계실 건가요? 당당히 새 삶을 펼치셔야죠. 4월의 말은 진이의 가슴에 불씨를 지폈어요. 며칠 뒤 4월은 은밀히 마을 후미진 물레방앗간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였답니다. 마흔 남짓의 김진사는 고운 도포를 입고 호탕한 미소를 띤 풍류객이었죠. 그는 진이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외쳤어요. 부인, 이리 고운 여인을 만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소. 성함이 어찌 되시오? 진이는 눈꼬리를 살짝 올리며 답하였답니다. 소첩, 옥비단이라 하오. 김진사는 손뼉을 치며 소리쳤죠. 옥비단, 그 이름만 들어도 내 맘이 설레오. 기방에서도 이런 미인을 못 봤소. 그의 대담한 말솜씨에 비단의 볼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진사 나리, 기대 이상으로 놀라실 것이오. 두 사람의 눈빛은 물레방앗간의 달빛 속에서 불타듯 얽혔답니다. 옥비단은 묘한 눈빛으로 김진사를 바라보며 옥고름을 풀었지요. 요염한 손짓과 고혹적인 미소가 달빛에 번쩍였죠. 김진사는 숨이 턱 막히며 외쳤어요. 부인, 그 눈빛이 내 맘을 꿰뚫소. 그 손짓은 내 혼을 빼놓는구려. 그의 뜨거운 시선에 비단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대답했어요. 진사 나리, 부드러운 손길이 내 몸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오. 두 사람은 방앗간의 물레소리 속에서 거친 숨을 내쉬었답니다. 물레방아의 물소리에 리듬이라도 맞추듯 철썩철썩 배꼽이 맞았던 것이었답니다. 그녀는 대담히 그의 품에 기대며 속삭였죠. 나리, 단단함이 깊숙이 파고 들어오니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하오. 그들의 뜨거운 손길과 숨결은 물소리에 섞여 짜릿하게 울렸어요.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진한 사랑을 나누었지요. 김진사가 비단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죠. 부인, 이 밤은 내 평생 잊지 못할 밤이 되겠소. 비단은 요염한 눈빛으로 응시하며 웃었어요. 나리, 이 짜릿한 순간만큼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에 상대방은 소리로 반응하고 거친 호흡이 둘의 뜨거움을 증명했지요. 옥비단은 진한 사랑 속에서 새로운 여인으로 당당히 빛났어요. 옥비단, 이제 진이라 불리던 이름은 잊고 당당히 새 삶을 펼치기 시작했답니다. 4월의 부축임으로 건넌 마을의 김진사와 정을 나누며 그녀는 옥비단이라는 예명 아래 자유로운 여인으로 거듭났던 것이었지요. 비단은 김진사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새로운 삶의 재미를 알았어요. 그러나 마을은 수군거림으로 들썩였죠. 특히 우물가에 안악들이 모이는 날이면 둥그렇게 모여 혀를 찼어요. 하지만 옥비단은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당당히 자기 감정에 충실하였답니다. 소문이 내 삶을 막을 순 없어. 그녀는 친정의 골방을 떠나 한양의 뒷골목으로 당당히 나섰어요. 그러자 한양의 풍류객들 사이에 옥비단의 자태와 기회는 웬만한 기생도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 빼어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지요. 4월이 속삭였어요. 마님, 한양의 학사 윤서방이 있사온데 책을 사랑하고 시를 읊는 정적인 풍류객이옵니다. 윤서방은 30 남짓의 날렵한 선비로 맑은 눈빛과 나지막한 말투가 심장을 뒤흔들었죠. 옥비단은 한양의 책방에서 그와 마주했어요. 소첩, 옥비단이라 하오. 윤서방의 시를 듣고 싶구려. 그녀의 목소리가 책방의 고요를 깨웠답니다. 윤서방은 읽고 있던 책을 덮으며 미소 지었어요. 옥비단 마님, 그대 위에 시 한 수 읊겠소. 그대의 눈길이 내 심장을 휘감아 옥죄고 그 달콤한 웃음이 내 영혼까지 취하게 만드는구려. 그의 직설적인 말이 비단의 가슴을 쿵 쳤어요. 옥비단은 눈꼬리를 올리며 답하였죠. 윤서방, 그대의 말이 내 맘에 불씨를 피웠소. 그녀는 붓을 들어 책상에 앉아 시를 썼어요. 서방의 뜨거운 눈길, 내 몸을 녹여 흐르게 하네. 윤서방은 그녀의 섬세한 분놀림에 숨을 삼키며 말했어요. 마님,
그대의 시는 내 피를 뜨겁게 하오. 두 사람은 촛불이 깜빡이는 책방에서 시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주고받았답니다. 옥비단의 고혹적인 눈빛이 윤서방을 사로잡자 그는 손을 떨며 그녀의 목덜미를 감싸 안았지요. 그대의 시가 내 가슴을 파고들어 이 밤을 뜨겁게 만들고 싶소. 비단은 그의 손길에 몸이 떨리며 속삭였죠. 나리의 이 시 한 줄이 내 맘을 터뜨려 몸을 더욱 갈망케 하오. 촛불이 그들의 얽힌 손과 거친 숨결을 비추며 책방을 뜨겁게 물들였답니다. 두 사람은 시 한 줄로 시작된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깊고 뜨겁게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 옥비단의 이름은 한양 바닥을 넘어 한양 근교까지 떠들썩하게 퍼졌답니다. 그녀는 많은 이들과 정을 나누며 자유로운 삶을 펼쳤어요. 그녀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눈이 맞는 대로 사내들과 정을 나누며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 소문은 친정 허씨 가문에도 불길처럼 번졌죠. 아버지 허만석은 뒷방에서 물레를 돌리며 사죄하는 딸을 기대했으나 그녀의 방탕한 행실 소식에 가슴이 찢어졌답니다. 그는 진이를 불러 떨리는 목소리로 호통쳤어요. 내 이놈! 왕족 가문의 체면을 더럽힌 것도 모자라 이리 문란한 삶으로 가문을 망신시키다니!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개졌고 눈가엔 절망의 눈물이 맺혔죠. 내 동생들 혼사끼리 막혔고 이 아비는 문중에서 고개도 못 들게 됐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질책하였답니다. 진이야, 내가 너를 고이품이 있게 키웠거늘 어찌 이리 방탕한 삶으로 집안을 수치로 몰아넣느냐? 이 어미의 가슴은 내가 찢어놓았구나. 아래 것들 보기도 민망하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애타는 걱정과 절망으로 갈라졌어요. 진이는 고개를 들며 단호히 답하였죠. 아버지, 어머니, 불충한 소인을 용서하시어요. 소첩은 자유롭게 사는 것을 택하였사옵니다.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면 그 죄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허만석은 지팡이를 쾅 내리치며 외쳤어요. 이 불충한 것 같으니라고! 내가 어찌 이 아비의 가슴에 칼을 꽂느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허씨 가문의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고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흐느꼈답니다. 진이야, 이 어미도 너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을 터이니 그리 알거라. 진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주섬주섬 짐을 챙겼어요. 소녀의 삶, 이제 돌이킬 수 없사오니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만수무강하시어요. 그녀는 친정의 냉혹한 시선을 뒤로하고 한양 뒷골목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답니다. 비단은 그동안 모은 은전으로 한양 변두리의 작은 집을 장만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자유로운 삶을 펼쳤답니다. 옥비단의 이름은 한양을 넘어 조선 팔도를 뒤흔들었답니다. 그 소문은 마침내 고관대작인 이조판서 최문성의 귀에 들어갔죠. 최문성은 한양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잔치를 열어 옥비단을 초대하였답니다. 그 왕족 가문의 여인, 과연 소문대로인지 보고 싶소. 그의 호기심 어린 초대에 옥비단은 한껏 여며진 가슴께를 가볍게 쓸어내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비단결처럼 흐르는 연분홍 치맛자락이 바람결에 살짝 들썩이자 고운 속치마의 윤곽이 어렴풋이 드러났지요. 마치 눈을 홀리는 안개처럼 그 반투명의 옷자락은 보는 이의 숨결마저 흔들리게 할 만큼 아찔했답니다. 옥비단은 입가에 짙은 미소를 머금고 자줏빛 저택을 향해 우아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저택의 연회장은 비단 장막과 금빛 촛대가 빛났고 기생들의 검은고와 춤이 흥을 돋웠답니다. 옥비단이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감들과 손님들의 눈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그녀의 고운 자태와 요염한 미소는 촛불 아래 마치 연꽃이 활짝 피어난 듯 했죠.
최문성이 손뼉을 치며 호탕하게 외쳤어요. 옥비단, 어서 오시오. 내 초대에 응해주셔서 고맙소. 소문대로 그대의 아름다움은 이 잔치의 빛이 되겠구려. 비단은 미소 지으며 답하였답니다. 대감마님, 소첩의 춤과 노래로 이 자리를 빛내겠나이다. 옥비단은 연회장 한가운데로 나아가 치맛자락을 나부끼며 춤을 추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손짓과 요염한 몸놀림은 기생들의 춤을 압도하였죠. 검은고 소리에 맞춰 그녀가 노래를 부르자 그 맑고 애달픈 목소리는 연회장을 숨죽이게 했답니다. 달빛 아래 강물 흐르고 내 맘은 자유로이 춤추네. 그녀의 노래는 손님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대감 박진묵이 눈을 반짝이며 중얼거렸죠. 아주 특별한 미모와 재주가 있는 여인이로다. 또 다른 대감 윤태우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어요. 옥비단과 하룻밤 인연이라도 맺고 싶구나. 젊은 문객 이정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말했어요. 그녀의 춤사위에 내 눈이 호강하는구려. 옥비단은 대감들의 갈망 어린 눈빛을 느끼며 더욱 대담히 춤추었어요. 그녀가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올려 뽀얀 다리가 살짝살짝 보일 때마다 대감들의 눈동자는 이리저리 굴리며 온갖 상상으로 저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지요. 그녀는 노래 끝에 웃으며 손수건을 던졌고 대감들이 너나 없이 손을 뻗었죠. 최문성이 손수건을 받아들며 호탕하게 웃었어요. 옥비단, 그대의 요염함은 어느 기생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구려. 비단은 그윽한 눈빛을 보내며 대감의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그렇게 잔치는 옥비단이 대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성대히 열렸고 마을은 또다시 수군거림으로 들썩였어요. 안악들이 모인 곳이면 한결같이 수군대곤 하였답니다. 옥비단이 이조판서 대감의 잔치에서 기생들을 단숨에 압도했다더라. 풍류와 기회가 어우러진 자리에서 그녀의 소리는 마치 비단 위를 흐르는 바람 같았고 춤사위는 달빛 아래 핀 연꽃처럼 고고하였고 기생들의 장단이 무색해질 만큼 그 격과 품위 차원이 달랐다더라. 다른 안악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맞아. 그 미모와 춤사위 황진이를 능가했다고 하더라고. 젊은 남정네가 끼어들었죠. 대감들도 그녀에게 홀렸다니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구려. 그러다 보니 이 소문은 이석환의 귀에도 날아들었답니다. 기생 미양과 술잔을 나누던 그는 소식을 듣고 술잔을 쾅 내려놓았어요. 옥비단이 대감의 잔치를 뒤흔들었다니 내 아내였던 자가 어찌 기생이나 할 자리에 가서 추태를 부렸단 말인가. 그의 눈빛은 질투와 분노로 이글거렸답니다. 미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활히 속삭였어요. 대감, 마님의 물러남은 가문뿐 아니라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사옵니다. 이혼으로 끝낼 일이 아니오. 왕가의 여인이 이리 행패를 저질렀으니 임금께 고하여 큰 죄로 다스려야 마땅하옵니다. 석환은 손을 떨며 미양을 바라보았어요.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내 이 불경한 여인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석환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잔을 연거푸 비워냈습니다. 곁에 앉은 기생 미양이 은근한 말투로 부추기자 그는 끝내 분을 참지 못하고 이방을 불러 명했지요. 옥비단의 자취를 하나도 빠짐없이 파헤쳐라. 주막이든 뒷골목이든 모조리 뒤져서 보고하라. 그리하여 이방은 한양 구석구석을 누비며 그녀의 행적을 집요하게 쫓기 시작했답니다. 옥비단의 소문을 파헤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지요. 한양 곳곳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으니까요. 우물가며 장터며 주막이며 옥비단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지요. 옥비단 저 여인, 대감이며 평민이며 상인까지 어찌 그리 많은 사내와 스스럼 없이 정을 주고받는단 말인가. 젊은 남정네가 끼어들었어요. 그 방탕함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것이오. 나도 한번 옥비단 마님과 밤을 보내고 싶구먼. 그 요염함과
아름다움이 말로 다 표현 못한다는데. 그리하여 이 모든 이야기는 이방에 의해 석환에게 고해졌답니다. 대감마님, 안방마님은 옥비단이란 이름으로 사내들과 정을 나누며 문란한 생활로 풍속을 어지럽히고 왕실의 명예를 더럽혔사옵니다. 석환은 분노로 주먹을 쥐며 외쳤어요. 이런 망측하고도 천박한 짓을! 왕실의 채통을 더럽힌 저 천한 여인을 그대로 둘 수 없구나. 그 더럽고 방탕한 행실을 당장 바로잡아야 할 것이야. 그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임금께 고발장을 올렸답니다. 옥비단이 문란한 행실로 가문은 물론 왕실을 욕되게 하였으니 엄히 처벌하소서. 그리하여 옥비단은 포졸들에게 붙잡혀 한양 궁궐로 끌려갔어요. 왕가의 일임으로 임금님이 직접 문초를 하게 되었답니다. 옥비단, 너는 왕가의 며느리 된 몸으로서 어찌 그리도 경망한 행실로 법도와 예의를 저버렸단 말이냐? 정숙함을 지켜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사로이 욕망을 쫓았다 하니 내 실로 통탄스럽도다. 옥비단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였으나 가늘게 떨리는 어깨는 그녀의 마음속 경랑을 짐작하게 하였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입술 사이로 한숨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전하, 소첩감이 왕가의 법도를 어기고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죄,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허나 소첩 또한 한 사람의 여인이었사옵니다. 남편 한 사람만을 믿고 살아가야 할 여인이었으니 남편의 끊임없는 외도에 그동안 외로이 지내야 했던 소첩의 삶은 비단에 쌓인 보석이 아닌 그저 텅 빈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어느 누가 돌아서지 않고서 그 메마른 삶 속에서 한 조각 따스한 정이라도 얻고 싶지 않겠사옵니까? 소첩의 몸과 마음이 갈구했던 것은 왕가의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정절보다 앞선 한 여인으로서의 삶의 온기였나이다. 임금은 옥비단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으나 그 얼굴에는 이미 차가운 분노가 감돌고 있었답니다. 정숙함이 가장 큰 미덕이라 여겨지던 시대에 왕가의 며느리가 사사로운 감정을 이유로 법도를 저버린다는 것은 왕실의 권위와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중죄였으니까요.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임금의 준엄한 목소리가 조정 대신들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족의 부녀로서 음행이 이와 같으니 이는 강상에 관계된 일이라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후세의 경고를 보여야 할 것이다. 명하노니 옥비단에게 사사 측 사약을 내려 그 죄를 물으라. 그리하여 옥비단의 화려했던 삶은 그렇게 마침표를 끊었으며 이어 임금은 옥비단의 남편이자 왕실 종친이었던 이석환의 이름도 호명하였습니다. 이석환, 너는 왕가의 굳건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종친의 몸으로서 집안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아내가 이와 같은 부끄러운 행실로 나라의 근본을 흔들도록 방치하였으니 그 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비록 내가 스스로 옥비단을 버리고 이혼을 명하였다 한들 이미 망가진 왕실의 명예를 어찌 다 되돌릴 수 있겠느냐? 이에 너의 종친의 직위를 박탈하고 모든 복록을 거두어 한양 밖 먼 곳으로 나가 죽을 때까지 스스로 반성토록 하는 바이다. 이렇게 임금의 엄한 명이 떨어지자 조정 안팎은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한 여인의 외로움은 왕가의 엄격한 법도 아래 단죄되고 그녀의 남편 또한 왕실의 먹칠을 한 죄로 그 직위와 영예를 모두 잃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조선 사회에 큰 충격과 경고를 안겨주었던 것이었지요.